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산분석실장 최병관입니다. 저희가 정기국회 국정감사 대비해서 공공기관 현안과 이슈에 대해서 이제 올해 처음으로 이제 발간하게 됐고요. 올해 처음 발간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준비 기간이 좀 짧은 한 달 반 정도 이렇게 준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제 좀 연초부터 좀 착실히 준비해서 더욱 내용이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이 풍부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내용과 지적사항을 가지고 다시 발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그 발제할 내용 목차를 보시면 이제 처음에 이제 공공기관 지정이 올해 이제 변경이 됐는데요. 그 변경 부분하고 거기에 따른 이제 또 개선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공공요금이라든가 임대주택 리츠, 혁신계획, 복리후생, 그다음에 재무 건전성 등에 대해서 발제를 할 텐데요. 제가 가능한 한 40분 정도 발제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질의응답을 받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그 공공기관 그 지정 현황을 보시면 이제 공공기관 유형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하고 준정부기관 카테고리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기타 공공기관입니다. 그래서 공기업하고 준정부기관은 이제 좀 중요도 있게 정부에서 이제 평가도 하고 모니터링을 깊이 하는 공공기관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 이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은 그냥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하고 준정부기관군은 법률에 따라서 따로 이제 상세한 모니터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공기업하고 준정부 기관으로 이제 분류되기 위해서는 여기 보시면 이제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 정원이 이제 300명 이상이야 되고, 그 다음에 총 수입액이 200억 이상, 자산 규모 30억 이상, 이게 다 엔드 관계입니다. 이게 다 세 가지를 충족해야지 공기업 준정부 기관으로 이제 분류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기업과 준정부 기관이 이제 그 분류되는 기준은 이제 그 자체 수입이 이제 총 수입의 50% 이상일 경우에는 이제 공기업으로 분류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준정부 기관으로 분류됩니다. 그 공기업 중에서도 그 특히 이제 자산 규모가 2조 원 이상으로 크거나 그 자체 수입이 총 수입의 이제 85%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시장형 공기업으로 이제 분류가 되고요. 13개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좀 규모가 큰 가스공사, 항전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준시장형 공기업은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이제 공기업을 얘기하고 여기에는 이제 LH나 마사회, 수자원공사 등이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준정부 기관은 이제 자체 수입이 총 수입의 50% 미만인 기관인데요. 두 가지로 이제 분류됩니다. 그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기금 관리 또는 위탁 관리를 하게 되는 그 기관들에 대해서는 기금관리형으로 분류가 되고요. 여기에는 이제 신용보증기금,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등이 포함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부 업무를 이제 위탁해서 집행하는 기관은 이제 위탁형 준정부 기관으로 한국농어촌공사라든가 코트라, 한국장학재단, 국가철도공단 등이 이제 포함이 됩니다. 참고로 이제 공공기관은 총 347개이고요. 대부분은 이제 기타 공공기관 260개 이제 포함이 됩니다. 다음으로 올해 초에 이제 그 공공기관 지정 기준을 이제 정부에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이제 정원 50명 이상이었는데 이제 300명 이상으로 이제 대폭 늘렸고요. 수입액도 상향 조정했고 자산 규모도 1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향 조정에 따라서 43개 공기업이나 준정부 기관이 기타 공공기관으로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중요한 공기업 중에 하나인 이제 항만공사들, 4개 항만공사들이 300명 기준에 이제 미달해가지고 공기업에서 기타 공공기관으로 이제 변경이 되었고요. 준정부기관도 300명이 정원이 안 되는 그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이나 한국컨텐츠진흥원 같은 경우에 준정부기관에서 기타 공공기관으로 이제 변경이 됐고. 기재부가 이제 정원 기준을 상향하면서 참조한 기준은 이제 구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업종별 중소기업 분류 기준에 이제 고려해가지고
그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고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르면 금융이나 보험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명 미만일 경우에 이제 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제조업이나 건설업은 이제 300명 미만으로 이렇게 좀 업종별로 이제 정원 기준을 달리 운영하고 있는데 그 지금의 공공기관 정원 기준은 업종별로 이제 달리 규정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300명 이상일 경우에만 이제 공기업 준정부 기관으로 이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원 기준 상향에 따라서 이제 그 공기업이나 준정부 기관이 기타 공공기관에 바뀐 중요한 그 공기업군을 이제 보시면 이제 4개 항만공사가 공기업에서 기타 공공기관으로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정원이 이제 다 300명이 안 돼서 그런데 그러나 이제 부산 항만공사 같은 그 항만공사들은 이제 그 항만에 대한 관리나 운영권, 개발권들이 이제 독점적인 권한을 이제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중요도 면에서는 이걸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하는 게 이제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원이 이제 300명이 되지는 않지만 수입액이 이제 부산 항만공사의 경우에는 이제 1조 원 이상이고 자산도 7.4조 원으로 상당히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규모가 큰 그 항만공사를 공기업이 아니라 기타 공공기관으로 이제 분류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좀 검토가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의 경우에도 이게 정원이 이제 300명이 안 됐지만 그 수입액은 이제 12조 이상이고 자산도 이제 24.6조 원이기 때문에 수입액이나 자산 규모에 비해서 이걸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으로 이제 왜 그 공기업하고 준정부 기관으로 분류되는 거하고 기타로 이제 빠지는 거가 뭐가 이제 차이가 있냐? 그 부분이 이제 좀 포인트인데요. 우선 평가랑 재무 항목에서 이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공기업하고 준정부기관으로 이제 분류가 되면 그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기재부가 이제 그 경영평가단을 이제 외부 위원으로 이제 구성해서 경영 평가를 이제 강도 높게 실시합니다. 그래서 그 경영 평가 결과에 따라서 이제 성과급도 차등 지급하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해당 기관의 이제 인사상 조치나 그 다음에 기관장에 대해서 해임 조치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도 이제 좀 외부 위원회에 의해서 착실하게 객관적으로 이제 실시하고 있고 그 평가 결과에 대한 한류도 강력하게 이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그 반면에 이제 기타 공공기관은 기재부 경영평가단에서 이제 평가를 받는 게 아니라 주무부처가 자율적으로 이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처 지침에 따라서 그 평가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틀리고요. 그 다음에 평가 근거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경영평가 그 기타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경영평가 결과를 공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가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불투명한 그 면이 있기 때문에 또 주무부처가 평가를 실시하다 보면 좀 온정적인 평가 우려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평가 결과에 대한 어떤 한류 조치가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이제 좀 문제가 있는 거로 이제 보이기 때문에 그 기타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는 좀 제도적인 좀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원의 이제 임면에 대해서도 공기업과 준정부 기관이 이제 차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과 준정부 기관은 이제 공공기관 운영의 법률에 따라서 그 임원 추천위원회라든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이제 거치도록 돼 있고요. 기타 공공기관은 이제
개별법이나 정관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이제 임명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이제 재무 파트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데요. 공기업하고 준정부 기관의 경우에는 이제 법령에 따라서 그 총사업비가 2천억 이상이고, 그다음에 이제 국가 재정 지원 금액과 이제 공공기관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이제 1,00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기재부에 의뢰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타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아무리 그 총사업비나 이제 공공기관에 부담해야 될 금액이 이제 막대해도 예타를 대상에서 이제 제외가 되기 때문에요. 이 재무적인 측면에서 큰 차이가 난다고 보이고요. 그러나 이제 그 예타를 왜 하느냐를 이제 따져보면, 예타는 이제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에 그 부실화되지 않기 위해서 미리 타당성을 이제 조사하는 건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총사업비 2천억 이상이고, 그 다음에 국가의 재정 지원이나 공기업이 부담하는 금액이 이제 1,000억 원 이상이 되는 대규모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공기업이냐 기타 공공기관이냐 그거에 따라서 예타를 하느냐 마느냐 이렇게 되는 제도는 좀 제도적인 좀 사각지대가 있는 것이 아닌가. 예를 들자면 이제 예타를 우회하기 위해서는 기타 공공기관을 활용해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예타를 이제 우회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제도 개선이 이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공기관 지정 변경 개선 과제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이제 정원 300명 기준, 총 수입액 200억 원 이상, 자산 30억 이상 세 가지를 모두 그 충족해야 공기업하고 준정부 기관으로 분류가 되는데, 아까 이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정원이 300명이 안 돼도 수입액과 자산액이 이제 큰 경우에는 그 중요도를 생각해서 정원이 300명이 안 되더라도 일정 수준의 그 수입이나 자산 규모가 큰 경우에는 공기업이나 그 준정부 기관으로 분류를 해서 그 규모에 맞는 적정한 모니터링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부가 그 정원 기준을 참조했던 구중소기업 기본법에서도 근로자가 300명 미만이더라도 자산 총액이 5천억 이상이나 자본이 1,000억 원 이상인 경우는 이제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중소기업 기본법의 어떤 기준도 참조하고, 그 다음에 정원 기준이라는 게 꼭 300으로 끊어야 될 필요성보다는 그 공공기관의 상대적인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공기업이나 준정부 기관으로 이제 분류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가스공사의 어떤 가스 요금 관련해서 이제 이슈인데요. 이제 오늘 발표하는 내용 중에 이제 좀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로 이제 제가 볼 수 있는데요. 지금 가스 요금 그 총괄 원가 산정할 때 그 LNG 도입 계약과 병행해서 수행되는 그 해외 지분 투자 금액을 가스 요금 원가에 이제 포함시켜 가지고 가스 요금에 이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이 그 투자 금액을 가스 요금 원가에 반영하게 되는 것은 첫 번째로 이제 투자의 원칙에 좀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 투자의 투자를 하려면 투자의 원칙은 투자를 하는 의사결정 주체가 그 위험 부담을 이제 같이 부담해야 되는 게 이제 투자의 원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투자의 의사결정 주체는 그 가스공사 및 주무부처인 산업부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투자 금액을 가스 요금에 이제 원가에 산정하다 보니까 그 투자에 대한 리스크 부담을
가스 사용자인 그 국민들이 이제 부담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투자 원칙에 맞지 않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만약에 그 해외 지분 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게 이제 가스 이용자가 가스 요금을 통해서 부담하던 구조이기 때문에 두 번째 투자 손실을 가스 이용자인 국민이 부담하는 구조는 부적절하다고 이제 보입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좀 부적절하고요. 그래서 그 해외 지분 투자가 이제 지금까지 그 발생액을 투자액하고 그 배당 발생액을 보시면 여기 투자액은 이제 그 22년도 기준으로 3.7조 원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배당으로 그 배당 발생액은 이제 746조로 이제 그 배당으로 해소한 금액은 이제 좀 미미한 반면에 투자는 이제 3.7조 원으로 이제 상당 규모 투자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6개 투자 사업장 중에서 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호주 GLNG를 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호주 GLNG에 대해서는 가스공사가 2.2조 원을 이제 투자를 했고요. 그다음에 대여도 1.2조 원을 대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호주 GLNG는 이제 이게 좀 오타가 났는데요. 11년이 아니라 2010년부터 출자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이제 LNG 생산이 이제 시작이 됐고요. 그 우선적으로 이제 GLNG 이제 대여금, 융자금 이제 회수 일정이나 투자금 회수 일정을 보시면 2035년까지는 융자금 원리금 회수가 이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35년까지는 그 투자금에 대한 회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 금액이 2.2조 원 정도 되는데 25년간 이제 그 투자 금액에 대한 적정 보수율을 이제 가스 요금에 반영이 돼서 만약 그 적정 보수율을 이제 4% 정도로 가정한다면 그 25년간 그 2조 원 가량에 달하는 비용을 가스 요금으로 이제 가스 이용자가 이제 부담하게 되는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2035년 이후에 그 투자 원금이 이제 회수가 되면 결론적으로 이게 손실이 날지 이제 이득이 날지는 이제 모르는 문제지만 그 적어도 이제 상당 기간까지 그 투자 원금에 대한 어떤 적정 수익률은 가스 요금을 통해서 가스 이용자가 이제 부담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가스 요금 총괄 원가에 그 가스공사가 해외 지분 투자 금액을 포함시키는 거는 이제 좀 부적절한 거로 이제 판단이 돼서 요금 기조에서 그 투자 금액을 제외하는 것을 이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이제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스 요금 관련해서 두 번째 이슈는 그 가스 요금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미수금이라고 이제 는 이제 개념을 쓰고 있는데요. 지금 원료비 원가가 이제 그 가스 요금보다 이제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스 요금으로는 이제 원료비 원가를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회수되지 않은 원가에 대해서는 보통 이제 그 손실로 인식을 하는데 근데 이제 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미수금으로 이제 인식을 해서 차후에 이제 그 가스 요금에 반영해서 이제 받는 걸로 이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지금 현재는 원료비 원가가 가스 요금으로 회수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금융 부채를 이제 활용해서 이제 이를 충당하고 있고요. 금융 부채를 활용하다 보니까 이자 비용이 이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년 말 잠깐
22년 말 지금 원료 미수금 규모는 지금 8.5조 원이고요. 그에 따른 그 미수금 그 추정 이자액은 한 2003년 말 기준 누적으로 6,091억이 될 거로 이제 저희가 추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산업부나 가스공사에서는 그 원료금 미수금에 포함되는 이제 이자 비용이나 산정 방식을 이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스 요금에 이제 원료금 미수금에 누적된 이자 비용이 이제 가스 요금에 이제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 요금의 어떤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는 가스 요금에 이제 포함되는 이자 비용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어떻게 산정되는지에 대해서 좀 공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전기요금 관련된 이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요금 그 원가에 이제 또 영향을 미치는 게 그 한전이 이제 본인의 이제 출자 회사에 대해서 그 용역에 대한 대가로 그 계약 금액을 이제 지급하고 있는데 그 계약 금액이 이제 적정한지가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 금액이 적정하지 않고 한전이 자회사한테 용역의 대가를 이제 가다하게 지급할 경우 그 가다하게 지급된 거는 전기요금 총괄 원가에 이제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이제 그 상승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한국은행 그 자회사에 대해서 이제 보시면 그 여러 가지 자회사가 있는데요. 한국전력기술, 뭐 KPS, 그 다음에 비정규직의 이제 정규직화 자회사가 3개 있습니다. 이제 검침 업무를 수행하는 이제 MCS, 그 다음에 시설 청소를나 경비를 담당하는 FMS, 그 다음에 이제 가스 이용자에 대한 상담을 담당하는 CSC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보시면 지금 한국은행이 이제 자회사에 대해서 적정 수준의 이제 비용을 지급했는지 안 지급했는지는 저희가 그 자회사의 당기 순이익이나 이익 경험을 통해서 이제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그 한국은행 출자회사의 이제 매출의 80%에서 100%는 한전과의 거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그 단기 수익이익이나 이익이익금이 한전에서 가는 비용으로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그 22년도 기준으로 볼 때 여기 한국전력기술은 이익경험이 5,465억이고요. 그 한전 KPS는 이게 발전 설비 유지 보수하는 인건비 베이스 회사인데 그 이익경험이 되게 1.2조 원으로 좀 가다한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한국 KDN이나 한국 MCS는 이제 검침 업무를 하는 회사인데 여기도 이익경험이 611억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은행, 한전 자회사들이 사실 이익경험을 이렇게 많이 쌓아둘 이유는 없습니다. 이제 KPS 같은 경우는 이제 인건비가 이제 대부분이고 어떤 특별한 투자나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지 않고 한전 MCS도 마찬가지 검침 업무를 주로 하기 때문에 대규모 투자나 이런 것들이 필요 없는데 이렇게 이익 경험을 이제 쌓아 나가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지금 검토가 필요하고요. 이 이익 경험은 주로 한전에서 비용으로 이제 지불한 거기 때문에 한전은 이제 대규모 적자를 시현하고 있는데 그 자회사에 대해서 그 비용을 이제 가닥에 이제 지급할 경우에는 이게 이제 단기 순이익을 더 악화시키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그 전기요금 원가에 이제 산정이 돼서 전기요금 상승의 요인이 될 수 있어서 이러한 한전 자회사에 대한 어떤 적정한
이익이익 수준이 이제 좀 적정 수준으로 이제 좀 낮추도록 앞으로는 이제 적정한 금액으로 이제 계약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로공사의 경우에도 이제 한전보다는 이제 규모가 작지만 도로공사가 이제 톨게이트 수납 업무를 위해서 한국도로공사 서비스 자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공사 톨게이트 수납 업무도 마찬가지로 이게 여유 자금을 갖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이게 인건비가 주로 되기 때문에 특별한 뭐 투자가 필요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과도한 여유 자금이나 이익잉여금을 갖고 있을 필요가 없는데, 물론 이것도 100% 도로공사에서 이제 비용을 지불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자회사에 이제 과도하게 이익을 이제 그 도로공사가 이제 시현하게 해주면 도로요금의 원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자회사의 이제 그 계약에 있어서는 좀 적정 수준으로 이제 계약을 해서 그 불필요하게 이제 그 도로공사가 이제 그만큼 손실을 본다든가 그게 이제 도로요금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 주택보증공사 허그의 임대주택 리츠 청산 현황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게 이제 2014년부터 임대 리츠 사업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그 청산이 완료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KB 동자 리츠가 청산이 이제 2022년 11월에 이제 완료가 돼가지고 이제 그 수익이 이제 분배됐는데, 수익을 보시면 이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제 좀 있습니다. 그 주택 도시기금하고 민간에서 이제 출자를 해서 사업을 이제 운영했는데 주택 도시기금이 더 출자가 더 많습니다. 342억이고 민간은 이제 228억 출자를 했습니다. 근데 순이익 배분한 걸 보면 주택 도시기금은 163억을 배분을 했고요. 민간에서 574억 원. 이게 그 순이익률을 살펴보면 주택 도시기금은 47.7%고 민간은 순이익률이 무려 251.8%로 주택 도시 기금에 비해서 한 5배 이상의 이제 그 추가 그 순이익을 이제 시현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런 왜 민간 지분이 이렇게 도시 기금에 비해서 더 많은 그 수익을 시현하게 됐는지는 좀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이제 주주 간의 이제 협약 내용에 이제 기인한데요. 우선 주택도시기금이 이제 우선주를 인수하면서 342억 원에 이제 인수를 했고요. 민간은 이제 보통주를 이제 228억에 이제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운영 수익, 임대 수익이 나는데요. 리츠 사업을 하다 보면 운영 수익에 대한 배당은 이제 우선주의 이제 4.5% 비율로 이제 우선 배당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보통 주식에 배당하는 걸로 이제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 청산할 때 이제 자녀 재산을 분배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제일 큰 포인트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우선주가 이제 342억 원에 발행했으니까 먼저 발행가액이 가져가고, 그 다음에 우선주의 경우에 이제 연 6% 수익률을 이제 보장해 주는 겁니다. 6% 여기서 운영 수익이 6%가 안 됐을 경우에 이제 청산할 때 이제 6% 수익률을 따져가지고 그 차액을 이제 보장해 주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모두 보통 주식에 분배되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서 도시주택기금은 6%의 수익률만 이제 해가지고 이제 수익을 받은 거고, 그 나머지는 이제 보통 주식에 분배하게 됨에 따라서 이게 수익이 많이 났기 때문에
민간에서 수익을 많이 받는 구조가 됐습니다. 근데 당초 그 초과 수익 발생 가능성을 좀 고려를 하고 사실 초과 수익에 대해서는 요 출자 지분별로 배당하는 것이 사실은 원칙입니다. 근데 이제 좀 민간을 많이 민간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제 초과 수익 배분은 너무 민간한테 유리하게 가져갔는데 사실 당초 설계할 때 KB 동자 리츠는 그 입지가 좋습니다. 그 여기가 이제 서울역이고 용산에 위치한 그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그 초과 수익 발생 가능성을 이제 예상할 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국토부하고 이제 허그는 그 초과 수익을 이제 민간이 이제 100% 가져가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민간에 이제 가단 혜택을 주게 되는 이제 결과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조금씩 변화가 있는데요. 초과 수익을 이제 지금 2015년 이전까지는 민간한테 이제 100% 가도록 이제 설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5년부터 18년까지는 초과 수익 중에서 이제 10%는 먼저 기금에서 가져가고 나머지 90%는 민간이 가져가는 구조로 이제 설계를 했고요. 그 다음에 2029년 9월 전까지는 초과 수익이 발생할 때 이제 주택도시기금은 이제 30%, 나머지 70%는 이제 민간이 향유하도록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진짜 좀 초과 출자 지분별로 배당하는 게 이제 원칙이고 그 다음에 인센티브를 준다 하더라도 이렇게 초과 수익의 100%를 가져가게 하는 거는 좀 초과 수익에 대한 어떤 배분 원칙이라든가 그런 기준 설계가 좀 부적절했고 부적절한 설계로 인해서 결국 민간이 이제 크게 혜택을 보는 그런 결과가 이루어졌고 특히 KB 동자 리츠 같은 경우는 그 민간 사업자가 이게 그 홍콩계 그 사모펀드입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는 그 수익이 또 국외로 다 유출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게 동자 리츠가 이제 처음 청산이 돼서 이런 문제가 이제 처음 나왔는데 그 여러 가지 지금 그 초과 수익에 대한 그 공유 조건이 설정되지 않고 민간이 대부분 가져가게 설계된 리츠들이 청산이 이제 24년부터 계속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와 같은 이제 24년부터 이제 청산이 될 텐데 이게 청산될 때마다 또 민간 그 초과 수익 공유 조건이 이제 민간이 100%나 대부분 가져가도록 설정돼 있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과도한 혜택 문제는 계속 얘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그 재원 조달에서 민간 출자한 그 출처를 이제 살펴보면 뭐 대부분 그 대기업 건설사들이 이제 많기 때문에 대기업 건설사들의 이제 민간에 대한 그 초과 수익이 이제 많이 갈 거로 이제 예상이 돼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결과적으로 주택도시금이 그 지분별로 했다고 하면 많은 수익이 발생해서 도시기금에 이제 재원을 이제 좀 보다 이제 좋은 방향으로 이제 이끌어 나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기금의 수익은 축소되고 민간의 과도한 혜택은 계속 재발될 거로 이제 보입니다. 예,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공공기관 혁신 계획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작년 7월에 이제 기재부가 이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고 기능이나 조직 인력, 예산, 자산, 복리 후생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여기서 기능, 조직 인력, 예산은 여기서 이제 제가 발제는 하지 않고요. 그냥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산하고 복리 후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산 효율화 계획에서 그 정부가 이제 자산 매각 등 공공기관이 자구 노력을 통해서 14.5조 원을 이제 공공기관이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수입을 시현하겠다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저희가 이제 좀 분석을 해보니까 그 중에서 한 64% 정도는 좀 과다 계산된 측면이 있다라고 이제 분석이 됐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실질 수입으로 볼 수 없는 금액을 수입으로 들어온다고 이제 한 건데요. 숙소에서 이제 사택 용도로 전환하면 그 용도만 전환이 됐지 이제 그 숙소의 어떤 그런 그 전세금이나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는 금액을 이제 수입으로 이제 잡은 부분이 이제 좀 과대 계상됐다고 이제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혁신계획 이전에도 계속 매각을 시도를 했다가 안 팔리는 자산들을 계속 이렇게 수입으로 이제 이게 그 혁신을 통해 가지고 이제 수입으로 들어올 거다 이렇게 잡는 부분이 2.8조 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23년, 4년 동안 이제 매각을 하겠다고 이제 철도공사 용산 역세권 부지를 이제 6.3조 원을 잡아놨는데, 사실 이거는 지금 계획상 서울시랑 25년 이후에 이제 매각 계획을 세운다는 그 계획이 있기 때문에 당초 이제 혁신 계획에서 발표했던 23년에서 24년에서 매각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근데 이런 매각이 불가능한 자산을 그 혁신 계획상 자산 매각 계획으로 이제 이렇게 잡는 거는 좀 부적절한 거로 봤습니다. 아주 이제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시간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이게 실질 수입으로 볼 수 없는 게 이제 숙소에서 사택 용도로 이제 변경이 된 것을 이게 수입으로 들어온다고 이제 잡은 건데, 이 부분은 이제 기재부가 그 여기 자산 효율화 그 작성 방침을 이제 그 공공기관에 뿌리면서 그 숙소 중에서 그 그러니까 숙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숙소는 이제 공공기관에 지방 이전하면서 지방 이주한 직원한테 이제 임시로 이제 살 수 있도록 이제 그 부동산에 임차해 주는 건데요. 이거는 이전 후 8년까지만 이제 숙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이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년이 지나면 이제 숙소를 이제 보증금을 이제 숙소를 이제 다른 뭐 사택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숙소를 이제 반납해야 되는 그런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기관들이 이제 숙소를 이제 반납하지 않고 이제 사택으로 이제 전환을 했는데요. 사택으로 전환하면서 당연히 이제 현금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 전환하는 거를 이제 그 실질 수입으로 잡지는 않았는데, 기재부에서 지침을 내려주면서 이게 사택으로 이제 전환할 경우에는 이게 임차 보증금이 회수한 거로 이렇게 간주해서 작성을 하라고 해서 이렇게 현금 흐름이 없는데도 이제 수입으로 이제 잡는, 그래서 이제 혁신 계획이 이제 좀 부풀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건 매각을 시도했는데 그동안 이제 잘 매각이 안 되는 그런 것들, 그다음에 혁신 계획 이전에서도 계속 매각을 시도했던 거라서 매각 실현이 이제 불투명한 자산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매각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획 시기 내에 이제 매각이 불가능한 자산이 이제 철도공사의 용산 역세권 부지 매각 추진입니다. 철도공사가 이제 2023년도에서 2024년도에 매각을 하겠다고 이제 혁신계획에 이제 발표를 했는데, 사실 이제 그 서울시와의 이제 추진 경과를 보시면 매각 시점 그 도시개발구역 지정이나 개발계획 수립을 25년 5월 이후로 미뤘기 때문에
사실 23년하고 24년에 매각하는 거는 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매각이 불가능한 자산을 이 시기에 이제 매각하겠다는 계획을 잡은 거는 좀 부적절한 걸로 보입니다. 복리후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복리후생에서는 이제 두 가지 지침이 있습니다. 이제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 운영 지침에서는 그 주택 처리 제공 금지라든가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복리후생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이제 규정이 있고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보면 그 국가공무원 수준에 맞는 휴가 휴직 제도나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 총액 그 규모를 보시면 그 22년에는 이제 8,675억 원으로 최근 5년간 이제 조금씩 이제 증가하는 추세고요. 1인당 복리후생비 규모는 이제 188만 원, 2022년에 188만 원으로 이제 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우선 이제 저희가 항목별로 볼게요. 이제 주택 융자금들도 있어서 이제 그 지침에서는 그 한국은행 가계자금 대출 금리를 하한으로 해서 이거보다 더 낮게 그 금리를 낮추는 거를 이제 금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출 한도도 1인당 7천만 원으로 7천만 원을 상한으로 할 것으로 이제 규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면적도 85제곱미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근데 실제 운영을 보면 그 대출 이자를 미준수한 기간이 이제 20개 기간 1,754명이 이제 수혜를 받고요. 그다음에 한도를 미준수하는 기간도 14개 기간이고, 그다음에 면적 여건 미준수한 기간이 이제 석유공사 등 이제 뭐 3개 기간이 있습니다. 우선 좀 세부적으로 보면 요 한국은행 가계대출 금리가 이제 하한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한전이라든가 KPS 이런 부분에 이제 그 하한을 이제 지키지 않고 운영을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된 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대출 한도도 이렇게 7천만 원으로 이제 한도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출 한도도 또 한전하고 KPS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미준수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미준수 인원도 한전의 경우는 이제 816명으로 좀 과다하게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면적 요건 미준수한 사례도 이제 3군데가 있고요.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생활안정자금이라고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융자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도 규정에 따라서는 이제 요 한국은행 가계자금 대출 금리가 이제 하한으로 이제 설정을 해야 되고, 대출 한도도 2천만 원 상한으로 이렇게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일부 기관의 경우에는 이제 대출 이자율을 미준수했고 또 한도도 미준수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좀 제일 심한 부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KPS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하한이 이제 이렇게 되는데 대출 금리를 엄청 낮게 잡고 있습니다. 0.5%, 0.5에서 1%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2023년 7월 말 기준으로 볼 때 수혜 인원이 이렇게 대출 금리가 낮기 때문에 그 수혜 인원이 그 현원의 한 40% 정도가 이제 요 생활 안정자금의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 이자율이 상당히 낮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과도한 혜택을 주고 있는 거로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요 KPS 총 정원의 이제 40% 가까이가 생활 안전자금을 좀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천만 원 생활 안정자금이 이제 2천만 원인데요.
대출 한도 이제 미준수한 그 기간은 이제 석유공사, 부동산은 뭐 LH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징계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 가담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인데요. 우선 그 지침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는 당연히 정직 기간 중에는 이제 보수 전액을 주지 못하도록 이제 규정하고 있고요. 뭐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이런 징계 재산이나 성비, 음주운전, 부전통작과 같은 비행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과 평가할 때 최하의 등급을 부여하도록 이제 내부 규정을 마련할 것으로 이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규정을 어긴 사례를 이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직자에 대해서는 징계를 주로 이제 정직자가 이제 징계를 통해서 이제 정직을 처분을 받는데 정직 처분자에 대해서도 건보는 보수의 90% 지급하고 있고 중소기업 은행은 이제 본봉의 60%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그다음에 철도공사는 이제 기본급의 50% 지급하도록 이제 규정이 돼 있어서 관련 지침을 좀 위반한 사례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이자 성과급을 이제 최하 등급으로 이제 주게 돼 있는데 그렇지 않은 기관들 이제 3개 기관이 이제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제 그다음에 성과급 제도에 대해서도 지침에서는 등급을 이제 6개 이상 등급을 이제 좀 확대를 하라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등급별 인연 비율도 최고 등급 인연 비율 10%, 그다음에 이제 최하위랑 차하위 등급 합산해서 10%, 그다음에 특정 비율이 이제 50% 초과하지 않을 걸로 이제 규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지급률도 이제 최고 등급하고 차하위 등급하고 이제 2배 이상으로 해서 좀 성과급의 인센티브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6개 이상으로 이제 등급을 하라고 했는데 6개 이상을 안 하고 이제 5개 비율까지만 규정한 기관이 이제 마사이라든가 이제 여러 곳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성과급 등급반 지급률을 이제 차등화해서 인센티브 효과를 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그런 등급 간 차등을 뭐 미흡한 기관들이 이제 여러 기관이 있었고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장애인 고용공단이라든가 토지주택공사는 이게 등급별로 다 지급률이 같기 때문에 인센티브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성과급으로서 좀 잘못 설계가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한전하고 가스공사 재무 건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한전은 뭐 잘 아다시피 2022년에 이제 대규모 영업 손실이 이제 발생했고요. 단기 손실도 25조 2,9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9.7조 원 정도 단기 순손실이 확대되면서 수익성이 이제 드라마틱하게 이제 떨어졌습니다. 그에 따라서 재무 건전성도 이제 상당히 약화가 됐는데요. 재무 건전성도 이제 부채 비율이 493.9%로 전년 대비 348.2% 포인트 증가했고 차익급 의존도도 이제 58.7%로 전년 대비 이제 24.8% 포인트 증가해서 재무 건전성도 이렇게 22년도에는 드라마틱하게 이제 악화가 됐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가스공사의 경우에도 이제 재무 건전성이 이제 LNG 가격 원가 상승으로 이제 재무 건전성이 악화됐는데요. 근데 이제 가스공사는 이제 좀 약간 이제 다른 기관들과 달리
그 단기 순이익을 이제 계산하는 그 방식이 이제 틀려가지고 단기 순이익은 지표상으로는 별로 나쁘지 않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원료비랑 그 요금 간에 이제 요금이 이제 원료비를 커버하지 못하니까 이제 원가가 이제 많이 원료비 손실로 인해서 이제 손실을 많이 시행하는데 요거를 이제 원료비 미수금이라는 회계 처리로 이제 회계 처리를 해가지고 이제 이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가스 요금에 포함돼서 받을 돈이다 해가지고 자산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단기 순이익이 이제 장부상으로는 이제 마이너스가 아닌 거로 이제 나오지만 금융 부채는 이제 보시면 금융 부채가 이제 상당 부분 늘어났습니다. 2022년도에는 이제 금융 부채가 43조 원으로 전년 대비 16.6조 원 늘어났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 원료비 미수금을 자산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사실은 지금 2022년 말 미수금이 이제 8.4조 원으로 이제 미수금이 상당 규모인데요. 자본은 7.9조입니다. 그래서 미수금을 이제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완전 자본 잠식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그에 따라서 이제 그 수익성 단기 순이익은 그래도 마이너스를 시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재무 건전성은 이제 부채 비율이라든가 차입금 의존도는 이제 급격하게 이제 증가하는 이런 지표를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 한전 발전 자회사 재무 건전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한전뿐만 아니라 이제 그 6개 발전 자회사도 그 부채 비율이 이제 증가돼서 재무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보통 이제 규모가 큰 공사의 경우에는 이제 그 정관이나 설립법에서 그 사채 발행 한도를 이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채 발행 한도는 이제 사전적인 재무 건전성 관리를 위한 이제 장치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사채가 이제 그 자본이나 적립금에 비해서 과다하게 이제 발행하는 것을 좀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채 발행 한도가 있는 13개 기간 중에서 대부분의 기관은 이제 그 자본과 적립금 합계액의 이제 1배에서 2배 정도로 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6개 발전 자회사는 그 사채 발행 한도를 그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사채 발행 한도를 이제 실질적으로 추정한 결과 이제 세계 기관이 이제 2배 이상으로 이제 나타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사채 발행 한도를 새로 설정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검토 의견입니다. 다음으로 그 공공기관 출처 사업에 있어서 손실이 이제 대규모로 발생된 사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한전의 경우에는 요 호주 바이롱 석탄 강선 사업을 이제 추진을 했는데 이게 그 환경단체 반대로 이제 사업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사업 시작도 못하고 그 투자액 5천억 전액을 좀 손실로 이제 인식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또 제일 큰 거는 이제 캐나다 하베스트 유전 개발에 있어서 이 부분도 이제 사업이 이제 좀 실패를 해서 이제 매각을 하려고 하는데 6.4조 원 6조 원 정도 이제 손실이 인식을 했고 올해 또 추가로 1.3조 원 정도 그 손실을 인식할 예정으로 이래서 그 공공기관의 출자 사업에 대해서 좀 신중하지 않은 이제 투자로 인해서 손실이 확대되는 이제 문제가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금 납부 이슈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제 장애인 고용 그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이제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 이제 고용 부담금을 납부를 하는데요. 일단 다음 슬라이드에 보시면 이제 그 납부 현황이 이제 서울대병원이 이제 28억 원으로 이제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LH가 이제 11억 원 이렇게 두 번째로 이제 랭킹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택공사의 경우에는 이제 특별히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주택공사는 이제 장애인 그 의무 할당을 이제 하기 위해서 장애인 인턴을 이제 6개월 정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인턴을 채용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 장애인 고용 인원이 대폭 뛰게 되고요. 다시 6개월 후에 만료가 되면 이제 다시 떨어지고 또 6개월 후면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점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주택도시공사에서 장애인 고용을 이렇게 인턴으로 이렇게 대규모로 고용하는 거는 장애인 그 고용 촉진을 위한 이제 고용 의무제도의 취지가 장애인이 이제 그 직업 안정을 갖고 있고 유능한 직업인으로서 자립을 촉진하고 있는 그런 취지에 이제 부합되지 않고 있어서 이러한 좀 행태는 좀 개선이 돼야 되고 특히 LH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2년 말 기준으로 단기 순이익이 1.4조 원이나 되는데 이에 합당한 사회적 책무를 이제 좀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마지막 부분은 이제 생략을 하고요. 제 발제는 이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